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FTX 피해자들을 위해서 궁금한 부분,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블록 미디어라는 매체에서 기사가 나갔는데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좀 오늘은 말끔하게 해소하고 싶어서 제가 그쪽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성웅규 변호사님 맞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성웅규 변호사님 제가 초대를 했는데 변호사님 먼저 소개 한번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성웅규이고, FTX 리걸 클리닉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고, 저는 그동안에 전 세계에 그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는데, 법적 이슈들이, 그 이슈들을 좀 같이 협상하고 타협하고 타결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서울에 있는 그 큰 로펌의 미국 파트너로 있는데요. 이 로펌이 이 프로젝트하고 지금 다이렉트리 연관성이 없어서 물론 대화는 계속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 로펌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미국 로펌 어드밴스드 리걸 PC의 매니징 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FTX 케이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거는 작년 그 일이 있고 나서 좀 규모가 있는 케이스에 대한 의뢰가 한 두세 건 정도 저에게 들어왔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인스티튜션이 저한테 그걸 물어왔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이 물어온 케이스인데 제가 그 케이스 상담을 하면서 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구나. 그렇게 음. 해서 제가 급히 한국에 계신 멘토분께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정말 세계 도산법 분야에서 대가이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또 제가 있는 한국의 지인들에게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면서 이 FTX에 거래를 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구나.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건을 팔로우업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자들이 대응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뭐 그러다가 이렇게 비트시아님을 뵙게 됐네요. 예, 저도 사실 며칠 전에 지난주죠. 블록 미디어에 기사가 나와서 사실 오늘 제가 변호사님을 모시게 된 게 그 기사를 보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FTX 피해자분이시죠. 이분이 아유 비투시아님 이거 비투시아님만 믿고 다 된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뭔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 당황스러워서 아니 이거 네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건가? 변호사 없이도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진행하고 있는 UCC라고 이제 피해자를 대표하는 그 음, 커미티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알아서 다 해주면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 한구석으로는 에이 그래도 돈 드는데 무슨 변호사야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변호사님하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오늘 아 일단 뭐 이 소송 절차가 파산 소송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이제 밖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뭐 알아서 잘 해주면 좋겠다. 이 우리를 대표해서 싸워주는 이 음, 커미티가 잘 싸워서 최대한 많이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만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쯤 되는 건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어, 뭐 정확히는 변호사님도 그쪽 연결된 건 아니니까 그쪽 FTX 담당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은 어떻게 좀 나눠 주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네. 뭐, 일단 제가 그 비투시어님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기로 했을 때는 네. 저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피해자분들이 그 FTX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게 많이 있으니까 아, 변호사로서 법적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지금 질문을 들으니까 변호사를 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지금 약간 좀 띵한 그 느낌이 드는데 일단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편안하게 어, 말씀해 주세요. 편안하게. 네네, 예. 네네. 이 FTX가 파일을 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대만의 어떤 그 변호사 그룹이 중국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음, Greater China Committee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어요. 네. 예. 근데 그분들이 내세운 게 채권 신고를 대행해 주겠다. 채권 신고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아마 그 꽤 많은 그 수임료도 받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주장은 본인들이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이미 자기 커미티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첫째 그분들이 말하는 그 시오리 자체가 사실 도산 절차에서 좀 꼭 맞지는 않는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채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신고라는 것은 그 채무자가 도산 절차에서 잘 아시다시피 채무 목록을 내게 됩니다. 스케줄이라고 부르는 그 채무 목록에 나오는 그 채권자의 채권 가액, 그 다음에 뭐 종류, 그 다음에 존부까지도 있느냐 음, 없느냐까지도 그걸 보고서 그게 이제 맞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채권 신고를 보통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FTX 경우와 달리 다른 도산 절차들은 보통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FTX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증거물을 이렇게 수집을 해놓지 않으신 분들은 그 소수점 몇 자리까지 있는 그 코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FTX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큰 테크 기업에서 그 전체를 담당하는 컴퓨터를 담당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일에 1,000만 명의 커스터머 정도가 있는 기업이 도산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복잡한 코인들이 많이 한 200개 가까이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리스팅을 쫙 해낼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도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채권 신고 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은 피해자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겠구나 하고 기다렸어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대만 업체는 제가 그 뉴욕에 그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변호사님이 컨택이 안 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는 큰 로펌들, 요번에 FTX 변호를 맡은 그런 로펌도 있지만 중견 로펌 중에서 도산법에 관해서 아주 잘하는 미국 1위 중견 로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변호사님도 그 대만 단체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결국은 그 대만 단체에서 뉴욕에 이것을 담당하던 분이 그 프로젝트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젝트가 와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들고 그런 튀었다. 식으로, 예, 예, 야, 그런 사기네, 셈이죠. 그럼. 네, 그런 셈입니다. 아, 근데 제가 그 뒤에, 물론 그 대만 업체가 대만 자체 내에 있는 굉장히 그 견실한 로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대만 로여들이 있다고 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미국 로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국 로여 분이 거기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 그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추가로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 이제 생각에 이게 Y가 됐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음, 하게 됐죠. 네.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FTX 사건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아니, 예, 말씀하세요. 예. 네, 네, 계속 말씀하시죠. 예. 네, 아, 사실 그 블록 미디어 기사를 보고 네네. 제가 살짝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네네네네. 변호사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아이, 또 변호사가 달라붙어서 이거, 아까 타이완 아니, 근데 그런 거기처럼.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까? 제가 국내에 이렇게 보기에는 예. 한국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물론 다들 그 이해가 깊으시겠지만 제가 읽기에는 음. 그렇게 영향가가 있는 정보들을 많이 준 글을 제가 읽어보질 못했어요. 아, 그렇죠, 한국에 그렇죠. 대놓고는. 예, 아무래도 미국에 국한된 케이스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제한이 있겠죠. 특히 이 FTX에 관해서는 피해자분들이거든요, 벌써. 그래서 벌써 사기를 당한 분들인데 그렇죠. 또 누가 뭐 하자 이러면 굉장히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네네네. 요즘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지갑 연결해서 돈 이제 출금 가능합니다. 이런 메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피해자들을 들었습니다. 상대로 한 사기가 너무나 많은데 또 변호사가 또 뭘 한다니까 저는 이거 방송에서 좀 죄송하지만 또 변호사가 누구랑 작당해서 또 피해자들한테 뭐 뜯어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있었어요. 물론 이제 좋은 의도에서 네,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네네. 변호사님하고 제가 연락을 좀 취하는 게 좋겠다. 읽기 전에 음, 그리고 이제 블록 미디어 기사를 제가 봤죠.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어 저는 그냥 이 접수하는 거를 도와드리는 것뿐인데 신청하는 걸 그것마저도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서류 작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피해자분들께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다. 더 좋은 선택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제 의견대로 뭔가 시청자들께 이 정도면 됐어요. 변호사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객관적인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네네네, 네. 제가 통화해보고 나니까 예. 그 피해자분들 그 신청하는 거 도와주시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봤는데 굉장히 보셨어요? 예.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뭐 법원 문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음. 말씀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야 정말 이런 분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근데 그 FTX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네. 그 피해자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이 그 FTX가 물론 예전에는 그 기업이었고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그쪽에 돈을 가지고 가서 이것저것 투자를 할 때 이익을 얻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커스터머들한테 잘해줬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도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 도산 절차를 잘 진행을 해서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법적인 절차도 이렇게 대립구도가 있게 돼 있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채무자와 채권자, 여기서 채무자는 FTX, 그다음에 채권자는 피해자들, 네. 이렇게 대립구도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그 한국 분들도 요즘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법적으로 서로가 대립하는 것을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제도적 장치.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쉽게 말하면 FTX 측에서는 좀 돈을 적게 줬으면 좋겠고 네. 피해자들 측에서는 좀 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네. 이것을 리걸리 서로 컴핏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도산 절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FTX가 나에게 많이 챙겨주겠지.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근거 없는 그 기대일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뭐 제도 자체의 그 시스템 자체의 그 음.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분들이 너무 낙관적이거나 혹은 FTX를 너무 믿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 피해자분들이 피해 보상 신청을 지금 이제 대부분 하셨거든요.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 생각에는 그럼 지금 어디쯤 와 있다? 아니면 어떤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까요? 네, 그 큰 그림이라는 것이 사실 얘기하기 누구도 장담하기 쉽지 않은 것이고 또 네. 변호사들은 뭐 이거 사건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 것이다, 당신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FTX 이 도산 절차는 보통 이제 도산 절차가 미국에서 챕터 11 같은 경우에 한 평균적으로 17개월, 1년 반 이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규모가 큰 사건들은 5년도 가고 또 10년도 가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장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FTX는 너무나 많은 커스터머들이 걸려 있고 또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같이 뛰는 것이 좀 필요해요. 특히 이제 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스케줄이 발표되고 그럴 때까지만 해도 그래 그뭐 가만히 있어도 될 수도 있지 뭐 이런 음, 생각도 저도 했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제 FTX가 해가는 모양새를 보면 FTX가 역시 그 큰 기업이고 거기에 잘 아시는 대로 자산관리 회사가 붙어 있고 또 로펌이 붙어서 음, 로펌도 이제 뭐 로컬 로펌까지 세 개가 붙어서 어떤 것은 실체를 담당하고 어떤 로펌은 절차를 담당하고 어떤 로펌은 로컬 일을 담당을 해서 이 세 로펌이 이제 협력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여가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 보시면 아마 그 채권 신고할 때 제가 좀 제일 놀란 거는 그 채권 신고 플랫폼이 이제 6월 말에 나온다고 하고 7월 초에 나왔을 때 제가 딱 들어가 보고 그 오른쪽에 그 공식 번역 그 가능한 그 랭귀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예, 그게 16개까지인가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지금 코리안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 뭐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고 지금 아무도 정확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초기에 그 SBS가 보도한 거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그 미디어들이 보도한 것을 보면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채권자 수가 많다. 이렇게 보도가 네, 됐는데 네, 그 한국어 공식 번역이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클릭을 해봤어요. 음, 물론 이제 그 IP 주소에 따라서 구글 자동 번역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초기에 이제 기본적인 안내는 번역이 나오고 KYC도 뭐 많은 부분이 번역이 좀 돼 있고 그러긴 한데 이 공식 번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음,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스크린 캡처를 이렇게 그 한 것을 이 웹사이트에 있는 걸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KYC를 끝내고 나면 그 파란불이 오고 처리라고 이렇게 사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확인이라는 걸로 바뀌어야만 그게 다 된다는 네, 거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제가 딱 바로 생각을 해봤죠. 아, 처리가 프로세싱이구나. 네, 그거를 진행형이 프로세싱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명사로 바꾸면 이게 처리가 됐다는 거냐? 아니면 처리 음, 진행 중이라는 거냐? 처리할 거라는 거냐? 음, 도저히 알 수 없고 그린 컬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것만 해도 이건 굉장히 큰 실수다. 뭐 이렇게 하면은 클라이언트 중에서 얼마나 헷갈리는 사람이 많겠으며 음,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이런 걸 몇 개를 넘어야 KYC도 할 수 있으며 채권 신고도 할 수 있겠나 생각하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 이럴 수는 있어요. 한국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하는 개미 투자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가액이 많지 않다. 그런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게 숫자가 많다는 것은 플랫폼을 봐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액수도 과히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를 컨택했던 어떤 분은 정말 제가 그 액수는 이제 컨피덴셜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로 큰 액수였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 FTX 전체 인디비주얼 중에서 100위 안에 드는 정도의 액수였어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 한국 분들이 다 모이면 가액도 적지 않을 텐데 일단은 그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다면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 그냥 음, 생각할 수 있다면 오피셜 커미티 멤버 중에 한국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 이렇게밖에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냥 리더십 전에 샤파가 예, 없었던 거죠. 제가 다른 그 해석은 그게 네. 한국어가 왜 빠졌냐면 재작년인가요?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거래소는 다 소송을 걸든지 퇴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도 한국어 번역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을 넣는다는 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간주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때 다 뺀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클로즈 했으니까 FTX 이제 추가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네, 사업을 그러니까 하는 건 이제 아니니까. 한국에 회사가 없다. 네. 그 말은 맞지만은 한국에 회사가 없다는 거하고 지금 도산 절차에서 음. 채권 신고와 개인 신원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다면 음.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다고 16개 언어가 돼 있는데 음. 그중에 왜 한국어가 없을까? 맞습니다. 저는 아, 이게 보통 미국에서는 차별이라는 말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것이 거의 굉장한 욕이거든요. 음. 인종주의자 이런 것이.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다르게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갑자기 막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 절차에서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채권 신고 플랫폼을 만드는 그 바데이트 그거를 하면서 7월 말에 또 잘 아시다시피 그 리오거니제이션 플랜이라고 기업 회생 계획, 기업 음. 재건 계획이라고 뭐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죠. 예, 그리고 그런 계획을 또 발표함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을 했어요. 네. 이게 이 법원 문서를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보면 거의 일주일 단위로 이 FTX가 되게 그 유의미한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그 기업 재건 계획이 7월 말에 나온 게 뭐 꼭 뭐 정말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사들에 봐도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채권 신고를 하면 이제 나중에 채권액이 확정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죠. 자기 네. 채권이 얼마가 있다 하고 친구한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 게 얼마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빌리언이다 이런 것도 나올 테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나는 그대로다. 그 채무 목록에 나온 거 그대로다 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채권이 총액이 얼마다. 이게 음. 나오면 이제 FTX가 나는 자산이 얼마 있으니까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줄 수 있어. 이게 이제 와꾸가 나와야 보통 기업 재건 계획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굉장히 일찍 냈어요. 아. 예, 그것도 좋다. 뭐 그것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 법원 문서에 보면은 이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UCC가 그 Official Creditors Committee가 objection 했어요. 그 스테이트먼트에 반대 성명을 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a single call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그 문구 저도 그 문장을 보고 진짜? 어떻게 a single call도 안 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FTX가 리플라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빌링 스테이트먼트를 봐라.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자기가 빌 오브 아워스라고 얼마를 일했는데 음. 그중에서 몇 시간은 나는 UCC 누구하고 얘기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빌 오브 아워스 하는데 그런 음.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UCC 입장에서는 너네가 언제 그거 리오거니제이션 플랜한다고 우리한테 상의했어? 그건 다른 문제지. 이런 음. 생각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법원에 낸 스테이트먼트에 싱글 콜도 없었다고 딱 정확하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음. 보면 뭐 나는 했다, 너는 안 했다 이런 게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한 통의 전화 없이 기업 재건 계획을 음. 냈다는 그 말도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보지만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거예요. 음. 예, 또 세 번째로 제가 지금 마인 블로잉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 이 그 8월 초에 FTX가 그 절차에 관한 하나 모션을 냈습니다. 법원에다가 우리가 이런 절차를 하고 싶은데 승인해줘 이렇게 낸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처음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1,000만 불 이하의 채권자인 경우에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세틀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합의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음. 예. 근데 그게 1,000만 불이 그냥 뭐 채권 가입 총액이면 좋았는데 채권 총액이라도 1,000만 불은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1,000만 불이 세틀된 밸류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FTX하고 이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세틀을 한 그 밸류가 1,000만 불 이하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세틀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법원을 거치지 않고. 원래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 있냐면 채권 신고를 하시면 그 다음에
그 FTX 쪽에서 그걸 보고서 이분이 채권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낸 채무 목록하고 다르네? 예를 들어서 뭐 1억 차이가 났다. 음. 그러면 채무자가 그거를 그대로 받겠습니까? 아니다. 우리 지금 채무 목록에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면서 objection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법원이 자, 너는 채권 신고를 했고 쟤는 objection을 했지. 이게 두 개가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30일을 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30일을 줄 테니까 FTX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리스판스까지 하면 그걸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만약 리스판스를 하지 않으면 FTX 손을 들어주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채권 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채권 신고를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신고를 하면 되나 보다. 음. 근데 이거를 법원 문서를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일인데, bar date order라고 그 채권 신고 마감일, 그 번역을 달리하면 청구 증빙 제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편하게 채권 신고라고 네. 하겠습니다. 근데 그 데이트 마감일에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 발 데이트를 공지한 법원의 문서의 통지문 이제 우리한테 온 거, 이제 피해자들에게 온 통지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채권 신고를 할지 말지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보통 법원 문서에 그런 거 안 쓰거든요. 아. 예, 그쵸, 안 쓰죠. 그걸 왜 법원이 관여를 합니까? 근데 그거를 맨 마지막에 대문자로 써놨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채권 신고라는 절차는 그냥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법원에서 중요한 절차의 문을 여는 절차예요.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신고를 하면 저쪽에서 objection을 하고 이쪽에서 리스판스를 해서 결정을 하는. 음. 그런데 예. 변호사님 예, 제가 말씀해 예. 주시죠. 예, 먼저 말씀하시죠. 드는 생각이 네, 많은 분들이 그 피해 보상 신청을 하다가 FTX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코인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맞네. 오케이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코인 리스트가 이건 좀 다른데? 좀 더 있었는데. 아니면은 이건 대출해 주었다가 돌아온 건데. 아니면 뭐 청산을 당하던 순간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은 동의하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뭐 옵젝션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이 좀 다른 분들은 클레임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파일러 클레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절차로 아니면은 네, 스케줄돼 있는 클레임 말고 스케줄돼 있는 걸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오케이 그대로니까 네,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다 하는 분들은 이제 클레임을 하신 거니까 네, 네, 변호사님 말씀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네, FTX 측에서는 순순히 더 있었어? 하고 더 주지는 않을 테니까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잘 이해하셨는데 그 FTX 측에서 파악한 채권과 네. 피해자가 파악한 채권이 달라서 채권 신고를 하신 분은 FTX가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인 거죠. 그 네.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이렇게 나는 이거밖에 빚이 없다고 했는데 채권자가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하면 그렇죠. 이쪽에서 아니야. 이거는 나는 음. 이거밖에 줄 수 없지. 여기 봐봐.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절차가 바로 채권 신고 절차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권 신고하신 분들은 싸움을 잊어버리고 신고만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음. 싸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채권 신고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절차를 할 때 이제 스케줄이 돼 있는 클레임이 있거든요. 스케줄 네네네. 클레임하고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네네. 보면 이제 내 코인 목록 다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동의를 하면 스케줄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클레임이 진행이 그렇죠. 됐고 그렇죠. 다른 경우 다른 네. 경우 아까 그 시나리오인데 네. 그러면 차이가 조금 나면 그냥 순순히 그냥 무릎을 꿇는 게 낫겠다. 오케이, 아이 먹어 이게 나은 거고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채권 신고를 처음에 그 대만 단체가 막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좀 리스키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어떤 중요한 법정 절차를 트리거하는 건데 아, 이렇게 다 채권 신고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별 차이가 없고 그냥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그냥 스케줄대로 가면은 나는 뭐 문제 없다 하신 분은 특별히 채권 신고를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있죠. 원래 그런 네, 거니까. 예. 근데 채권 신고를 일단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알려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법정 절차를 오픈하신 거라는 것을 네.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클레임을 예. 근데 이 하셨으니까. 절차가 법원의 그러니까 FTX의 objection과 response로 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로 원래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거는 이 FTX가 그 절차를 개정하는 모션을 냈어요. 어,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세 번째 마인드 블로잉한 조치라는 게 세 네, 번째예요. 네, 그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음, 있어요. 이렇게 커스터머가 많은 데서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도산관제인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 objection을 냈어요. 그 미국의 US Trustee라고 있는데 이제 도산 전체를 오버시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이런 미국 정부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단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도대체 너네 무슨 생각으로 이걸 냈냐? 이게 사람들이 많을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합의를 하는 거는 좋아.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해. 그런데 너네가 내세운 1,000만 불? 거기에 스몰 클레임이라고? 왜냐면 그 스몰 클레임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스몰 그러면은 클레임이, 지금 너 FTX가 말한 거는 전부 다 너네가 세틀 그냥 법원의 어떤 오버시나 이런 법원의 개입 없이 니네가 다 해버려 주겠다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음, 말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반대를 심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FTX가 다시 답변을 하면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1,000만 불에서 700만 불로 낮출게. 이렇게 했어요. 아, 예, 그래서 700만 조금 불. 낮아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합의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화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몇 퍼센트 받을지 모르는데 무슨 엑스클레임이라는 우리 그 웹사이트가 채권을 거래하는 웹사이트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도산 채권이 있으면은 이게 얼마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퍼센티지대로 이걸 바꿔주는 그런 음, 거래라는 네. 트레이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32%라고 FTX 채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 받을 수. 32% 정도 가능하다. 예상. 예,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꼭 마지막 파이널 예상은 아니지만 그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예, 그의 현재가를. 그러니까 권리를 산다. 사고 팔 때. 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그런데 이제 트레이딩을 해서 팔아버리면 이제 30%를 받고 끝나는 거죠. 물론 이제 살 사람이 있어야 팔리겠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만일에 30%를 받는다 반환을 자기가 뭐 1억이 있으면 3천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음, 이제 700만 불을 받는다 하는 사람이 도대체 채권액이 얼마이냐를 계산해 보면 대충 250억에서 300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채권액이 음, 그만큼 되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네. 예, 거의 그거보다 미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면 FTX가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세틀해버리겠다는 뜻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도산 관제인이 이게 너무 놀란 거죠. 이거 너무 너무하다. 원래는 정의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걸 보장받기 위해서 법원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세틀이란 절차가 뭐 다 도매금으로 넘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법원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잘 읽어보면 이거를 누구에게 다 알리냐 보면 UCC에 컨피덴셜하게 알린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너 그러면은 이거를 나중에 이 한국 채권자를 다 싸잡아가지고 UCC에다가만 알리고 세틀을 할 거야?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음, 예, 그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 구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무자는 이제 조금 변제하고 싶고, 변제라는 것이 이제 반환을 하는 네. 거죠. 채권자들 많이 받고 싶은 그런 어떤 텐션이 있는데, 긴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 채무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100% 속해 있을 정도의 그 채권액을 제시하면서
한 사람이 뭐 250, 3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법원 거치지 않고 세트를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음, 예. 그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이 제가 아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죠, 예. 그런 거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예, 잠깐 아까 네, 32% 뭐 30%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아, FTX가 구멍난 게 9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 네, 중에서 70억 달러를 회수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저기 찾아서 FTX 재팬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모은 게 7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거의 다 회수를 했으니까, 피해자분들이 기대하기로는, 어? 그럼 뭐 거의 돌려받을 수 있겠네. 물론 이제 중간에 FTX가 자꾸 이제 돈을 쓰죠. 변호사 비용도 있고, 리걸, 뭐,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될 테니까, 진행을 네, 하는 동안에. 네. 그래서, 그래도 꽤 받을 수 있겠다. 거의 받을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음, 그리고 FTX가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오픈하겠다. FTX 2.0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돈 벌어서 갚아줄게. 다 갚아줄게. 이런 뉘앙스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뭐 다 갚아준다면 기다리지 뭐. 5년 기다리더라도 다 받을 수만 있다면 코인으로 그것도 그러면 별 문제 없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네네. 변호사님이 30%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충격이 팍 이 영상을 음, 보시는 분들 오실 텐데 네네. 그건 어떤 기준인 건지 그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거의 다 90에서 70 정도 회수했으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너무 허황된 희망인가 어떻게 음. 생각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아, 봐야 예, 너무 될까요?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우리가 아주 듣기 쉬운, 알기 쉬운 그 용어로 하면 얼마나 많이 받을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게 관심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문제죠. 뭐, 변호사들은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무슨 찬물을 끼얹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네. 예, 벌써 반쯤 끼얹어졌습니다. 뭐, 뭐, 보야저나 뭐, 셀시우스나 다 퍼센티지가 다르게 되고 있는데, 네, 7 빌리언 중에 아마 캐시가 2.7 빌리언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8월 23일 날 히어링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readily available한 캐시는 아마 2.7 빌리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그 3월 15일 날 나온 거에는 그 빚이 좀 더 많은 걸로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그게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걸 좀 저희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과거에 이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은 가격 변동이 되게 많고 지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어쨌든지 저희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시기에는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처음 나와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그런 덕을 사실 봐야죠. 이 도산을 했으면 네, 도산도 충격인데 그런 덕을 봐야죠. 근데 저희가 꼭 비교를 뭐 1대1로 매치를 비교를 할 수 없지만 2014년에 잘 아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잘 아시던데 마운트 곡스라는 일본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물론 뭐 일본과 미국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 마운트 곡스는 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2014년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한 다음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른 거예요. 그래서 certain 포인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아, 이거 지금 총 자산이 우리가 100% 받고도 남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 이제 가을부터 이제 일단의 채권자들이 이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1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기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벌써 네, 10년이 네, 지났어요. 네. 봤는데 그게 21%입니다. 아, 약간 충격이 있을 텐데 그게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21%라는 게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21%. 그렇죠. 이게 10개 내가 가지고 만약에 있었으면 2개 돌려준다. 그렇죠. 네, 예, 그냥 20%라고 네, 합시다. 네, 이 도산 사태가 나면 여기에 중요한 액터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돈이 아주 많은 컴퍼니들이
이게 딱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다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요. 네. 그래서 채권을 이렇게 사서 모읍니다. 이렇게. 음. 그러다 보면 거대 채권자라는 집단이 생겨나요. 네. 예, 그렇게 딱 채권을 모으면 자기가 채무 목록에 있는 거하고 자기 채권의 액수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지 않겠어요? 액수가 크니까. 네. 뭐 굉장히 크게 벌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소송을 빵 터트려요. 음. 이거는 우리는 다 받아야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소송을 터트립니다. 그러면 도산 절차가 멈칫하는 거예요. 진행을 못하고. 음.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원 빌리언이라고 합시다. 근데 원 빌리언을 다 받을지 아니면 해프 빌리언을 받을지가 결정이 돼야 차산이 결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안 되겠다. 우리는 그냥 너네들은 그냥 진행해라. 그 대신에 우리는 20%만 먹고 빨리 끝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마 지금 잘 모르실 텐데 법원 문서를 이제 매일 받아보시면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여러 개가 쫙 장식되어 있는 이 문서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transfer of claim for other than security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거대한 기업들이 채권을 사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 이 사람한테 팔고 끝낼래 하는 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계속 파는 거죠. 음. 지금 그래서 거대 채권자군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FTX도. 아. 그리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Ad hoc Committee of International Customers 혹은 Non-US Customer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Official Committee 말고 네. 예, 이 커미티 멤버의 40%가 거대 채권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법원 문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미 거대 채권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음. 그렇게 그럼 되면 채권자들은 자기끼리 모여서 패스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모두 다 21% 받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채권자들도 허락해 줬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들 unsecured creditors라고 무담보 채권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FTX의 커스터머들, 네. 이분들이 지위가 다 같지만 엔디도 다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짧게 가고 어떤 사람은 길게 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산 절차가 워낙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가 것들을 다르다. 네, 그렇죠. 음.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아마도 아까 뭐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뭐 그런 걸 오늘 말씀드릴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런 제가 지금 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거의 임팩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하고 계시는 음. 피해자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 네. 그런 것들을 변호사가 같이 얘기하고 또 그런 대응을 해줘야만 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니, 좀 너무 그 디스커리지하는 제가 말씀을 아, 드렸나요? 그러니까 살짝 실망감이 확 드는데, 네네. 아, 아니, 제가 뭐 알아서 좀 이거를 뭐 잘. 20% 받는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이게 베리에이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리걸한 부분을 다루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정리해 보자면 네네. 32% 정도의 그 시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FTX 네네네. 채권. 예를 들어서 네. 내가 100만 원 받을 게 있다면 100만 원 이거 여기서 몇 퍼센트 받을지 다 받을지 모르는데 이거 그냥 빨리 정리하고 털어버릴래 하신 분들은 한 30만 원 받고 이걸 팔 수가 있다. 네네. 그 현재가기 때문에 이제 미래가로 바꾸면 더 많겠죠. 예. 그보다는. 예. 예. 앞으로 많아질 수 있고 우리가 네네네. 기대하기로는 거의 다 받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죠. 네. 예. 얼마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UCC라고 전체를 대표하는 그 커미티에서 진행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건데 일반인들은.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는 따로 구성을 해서 커미티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거대 채권자들이 있다. 네네네. 예. 저도 맨 처음에 뭐 난 US 커스터머로 해서 얘네들이 뭐 정말 큰 단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법원 문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막 공방을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분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한테 변호사비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FTX의 이스테이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에셋에서 우리에게 변호사비를 달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독하던 도산 관제인이 너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음. 하면서 거기에다가 무슨 줄을 달았냐면 그걸 무슨 말했냐면 너네들의 41%가 거대 채권자인데 너네들은 피해자도 아니지 않냐 그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진짜. 근데 너네들은 지금 자본을 사모하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인데 이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 음. 이제 이거 해석이고 아니 변호사비 너네들이 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거대 채권자라는 집단은 이런 큰 도산에는 생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변호사님, 대처가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제가 좀 할게요. 이 네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FTX 파산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네. UCC하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단체들이 서로 싸우고 조금 더 먹겠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러면 오케이 알아서들 싸우고 그래서 나는 얼마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이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시나리오라면 어떤 그 블록 미디어의 기사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훨씬 유리하죠. 제가 음. 프로모트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저는 난 US 커스터머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음. 대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 38명이라는 거예요. 부어 아, 노일 기준 38명. 38명만 가지고도 예. 가능하다. 물론 가액이 좀 크겠죠. 음. 그렇지만 만약 한국 분들이 뭐 100명,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많죠. 왜냐하면 SBS 처음 제가 기사를 들을 때 뭐 6.5% 그렇게 음. 들었는데 그러면 거의 10만 명가량 될 수도 있다는 네네. 건데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인데 조금 이렇게 같이 모이면은 이게 FTX에서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법원 문서를 보면 그 38명밖에 없는 이 그룹에 음. FTX가 계속 자기네들이 중간중간에 협상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 왜냐하면 그 내용이 왜 나오냐면 UCC가 하도 바보같이 하니까 음. 이 FTX가 야, 너네 뭐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해줬는데도 안 했다고 하고 또 너네들 사실은 너네 커미티 멤버들 자기 이익을 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써 있고 음. 그러면서 우리가 너네뿐만 아니라 너네보다 지금 대표성이 높은 것 같아 보이는 다른 커미티도 하고 있어 해놓고 그 커미티를 예시로 들었어요. 아, 예, 그런 것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오케이. 한국 분들이 무슨 채권액이 많든 적든 간에 모인다. 그러면 당연히 FTX가 이 한국 커미티에게 물어봐야 돼요. 음. 예, 오케이. 우리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알려주고, 크리티컬한 건 다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음. 미리 상의해요. 그리고 우리가 반대를 심하게 하면 안 해요. 안 할 수 있어요. 음.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그 음. 플랫폼을 다시 하는 거, 음. 리오거니제이션 네네. 플랜, 뭐 협상, 세틀먼트,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변제 X 총액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런 크리티컬한 게 이 사람들이 주 단위로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국 분들께서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채권자들의. 음. 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커미티를 구성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게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 그렇죠. 비용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이죠. 변호사가 있으면 뭐 더 좋겠다는 건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좀 더 30%에서 50%를 올리자고 50만 원 변호사 비용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30만 원 받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그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굉장히 소액인 분들은 일정률이 제시되거나 아니면 일정액이 제시될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아, 네네네. 네, 그럼 지금 그 리오거니제이션 플랜에 그런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만일에 소액이라고 해놓고 지금처럼 막 몇백억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일정액만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데모해야죠, 진짜. 네, 근데 퍼센트를 저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일정액이 그 퍼센티지인지 네.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일단 법률 컬처가 한국과 미국이 다르고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어떻게 컨택을 해서 선임을 하냐. 비도 너무 높고 예. 그 설리밴 앤 크로멜 보시면은 그 파트너의 경우에 2,000불이 넘잖아요. 예. hourly rate가. 아우. 그러면 이거 뭐 아니
지금 피해 입은 것도 지금 억울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자기 자산을 투자하신 분들이 꽤 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남아있는 자산이 별로 없는데 거기서 변호사한테 아월리 피를 또 그렇게 내라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그 미국 변호사들하고 제가 좀 의논을 많이 했어요. 되게 시간을 오래 걸렸어요, 이게. 일단은 서브스턴스를 되게 잘 아는 그 중요한 로펌 그 파트너하고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델라웨어에서 절차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아월리 피를 자기는 받겠다더라고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 도산법이라는 분야가 전통적으로 맨 마지막에 채무자가 깡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지금 FTX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네. 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깡통이 되면 거기에서 뭐 나중에 받은 거에서 주세요 하면은 변호사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그래 너가 나를 수임하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되 난 수임하면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대로 받겠어 네. 해서 아월리 피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야, 이 사람들아, 이게 말이 되냐? 지금 피해자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고 이분들이 지금 완전히 라이프 스트레트닝한 그런 모먼트를 맞이하고 있는데 너네들 지금 아월리 피 이렇게 받아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했더니 몇 분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처음에 내는 돈은 굉장히 미니멀하게 해서 적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 중간에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노력으로 때우고 맨 마지막에 변제를 실제로 받는 돈에서 지금 소량의 퍼센티지를 받는 걸로 하자. 이런 거에 동의해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 수임 계약서라고 할까요? 그거를 그냥 다 공개해 놨어요, 웹사이트에. 아. 보통 그 컨피덴셜한 건데, 네네.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과 맺을 때는 개인이 어떤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감안해서 다르게 이제 하겠죠. 그렇지만 음. 포맷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웹사이트 가보시면 되게 길어서 조금 다 읽기 뭐 하실 텐데, 네네. 중간에 보면 이제 피 부분이 있어요. 아. 그 부분을 이 영문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정확하게 다 해놨죠. 네. 예, 나중에 그래서 그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안에 네네네네. 예, 넣도록 할게요. 그런 저도 고려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런 막 크리티컬한 모먼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음. 그냥 차라리 그래도 변호사 안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예, 그러면은 한국 분들이 제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아이 뭐 이렇게 나중에 이게 성공을 해서 조금 받게 되시면 그 중에 소량을 퍼센티지를 받기로 하고 뭐 처음에는 그냥 오퍼레이셔널한 것만 받자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음. 예. 근데 뭐 소량이라도 지금 제가 이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를 몰라서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아, 예. 예. 한번 뭐 들어와서 보십시오. 이게 아마 제가 예. 알기로는 이제 한국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한국에서 당신들 이렇게 한번 계약서 쓰는데 얼마 받아? 어. 혹은 뭐 한번 컨설테이션 하면 얼마 줘야 돼? 뭐 음. 이런 거를 제가 물어보고 음. 그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 안 나게. 그러니까 아. 뭐 오케이. 굉장히 간단한 그 시스템으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 퍼센트는 대략 어느 정도 이상하면 될까요? 퍼센티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 비용이 이제 처음에 내시는 게 뭐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컨택을 하면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네. 이제 그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버전으로는 초기 비용을 500불 하나로 한 60만 원, 70만 원 되나요? 네. 예, 그걸 내시면은 12% 아, 받는 거에서 12% 그러니까 자기 총채권이 아니라 나중에 받으시는 거에서 받으시는 거. 네. 보통은 30%가 넘죠. 근데 그렇죠. 네. 그렇게는 저는 하고 싶지 않고, 아. 그리고 만일에 2,500불 한 300만 원 되나요? 음. 그걸 내시면 6%. 아, 그건 좋네요. 예. 2,500불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미국 변호사법에 어떤 말이 있냐면, 2,500불까지는 사건을 요이 땅 하고 시작하면은 소모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낮은 금액이에요. 맞아요.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한번 얘기하고 나면 뭐 500불, 1000불 나오니까. 예, 아. 그러니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에틱스 그 아. 규정에 2,500불까지는 너가 어떤 의뢰인을 수임해서 요 이 땅에서 수임을 음. 시작하면 없어지는 걸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그걸 잡은 거예요. 아. 이건 뭐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이렇게 낮은 걸로 했다는 거를. 아, 변호사님 제가 사실 이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제가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맹공격을 좀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좀 많이 배려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께는 이 피해 금액이 좀 작은 분들 아까 2,000불 뭐 500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 네. 금액이 1,000불 이러면 뭐 그냥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럼 제 퍼뜩 드는 그러니까요. 생각은 제가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음. 우리 초기에 받는 거 아예 제로로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제가 같이 준비하는 어. 분하고 했어요. 아, 그게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면 음. 좋고 저는 뭐 사실 여러분들 여러 사람을 서빙하게 되면 변호사는 좋은 거거든요. 여러 네. 면에서 돈을 네네. 꼭 받지 않더라도. 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델라웨어 쪽에서는 이게 전혀 이해 못할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제로를 받고 하는 거는 이건 안 음. 된다. 그러면 네.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이상하게 볼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10만 원 물론 손해 그런, 봤어요.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네. 근데 물론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예. 이게 커미티에 온 보울드 한다 그럴까? 이렇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여력이 안 되지만. 음. 그런 것들은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그 기회를 오픈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아우, 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어떤 분들께 적합할까?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너무 피해금이 적으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건 피해금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고려해서 웹사이트에 또 정보가 있으니까 결정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제가 이게 블록미디어에가 굉장히 좋은 글이 아, 예전에 하나 블록미디어. 있었고요. 예, 예. 그 예전에도 한국 변호사님 중에 굉장히 큰 로펌 변호사님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 글을 읽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래도 제대로 좀 아시는구나 하신 음. 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네. 이 주의할 점은 이 절차에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 규모와 의지를 고려한 스스로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음. 쓰셨더라고요. 네. 물론 뭐 FTX 경우에는 뭐 자산이 있으니까 뭐 일단 일부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아티클에 동의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갑자기 네, 떠오르는 질문이 생겼는데 UCC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커미티를 구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분들끼리 그러면 UCC에서 어떤 좀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합의를 했다 하면 거기에 묻어갈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또 이거는 따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그건? UCC가 그 합의를 하게 되면 같은 그 지위에 있는 unsecured creditor는 다 혜택을 받죠. 네. 예, 그거는 디폴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커미티를 새로 꾸리게 되면 그 커미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FTX 쪽에서 뭔가 이 액션을 취해 올 때 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뭐 UCC를 뭐 심히 뭐 비난하고 그럴 의도는 없지만 조금 잘 못할 때 거기에 사실 묻어간다는 거는 좀 위험할 수 할 수 있거든요. 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만약에 제가 네, 이제 피해자라고 하고 네네, 저는 이, 이 금액이 또 애매해요. 네네네. 뭐 5천 불 피해다. 그 음,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너무 좀 적은 금액 같기도 하고 음. 그냥 UCC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옵젝션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갑자기 느낌이 들어서 예. 그때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서 이거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런 언제 만기라든가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모멘텀이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뭐 위기의식도 있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이제 전문가가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결국 그것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각 분마다 그 threshold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음. 다르다고 저는 아, 봐요. 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9월 29일 날 채권 신고 만기가 끝나게 되면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원하시거나 그런 걸 제가 이제 알게 되면 이분들 모아가지고 법원에 죄송합니다. 좀 예. 예, 이분들을 모아서 법원에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음, 왜 너네가 한국말로 번역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느냐? 음, 그리고 도대체 한국인이 몇 명 있고 얼마가 걸렸느냐? 이것을 좀 공개하도록 하고 싶어요. 아, 예,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게 지금 모든 정보가 리젝트 돼 있거든요. 네, 이름이. 예, 그거를 FTX가 계속 모션을 내고 도상관제인은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네, 너네 공개해라. 우리는 안 된다. 물론 뭐 저는 좋은 뜻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공개하지 않는 것이. 네, 프라이버시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또 하나의 그 바이 프로덕트라 그럴까? 음, 부산물.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 중에도 고액으로 걸린 분도 많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그리고 블럭 미디어라는 곳에서 제가 평균을 잡은 걸 보니까 한 7,5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6만 불 정도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1억이 넘는 채권자인데 누가 이렇게 걸렸을까? 이런 거를 서로 알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분들이 서로 100명이 모였다면 100억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저를 컨택하셨던 분은 정말로 큰 액수였어요. 네, 그런 분들은 서로 알기만 하면 모이면 예를 들어서 그 Ad hoc Committee of International Customer처럼 모일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FTX가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음, 미리 알려주고 상의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말 디스클로즈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상한 걸 하려면 디스클로즈를 해야 되는데 그게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코리안들이 모여 있으면 그런 정보를 다 받게 되는 거죠. 예, 물론 뭐 제가 한국말로 하겠죠. 저는 하게 되면 네, 예, 그런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 이 피해자분들이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네, 그분들의 선택이 아닐까. 저 같은 네네네. 경우는 접수하는 그 절차만 도와드렸는데 제가 뭐 어떤 책임을 져드릴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그 그래서 접수 절차를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어, 여러 피해 이 상황 지켜보면서 좀 위축되신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앞으로의 전체 방향이라든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할까 이런 부분 한 번만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사람들 만나고 팔로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한다면은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왜 한국에서 이게 언론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나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한국이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 10만 명 정도가 걸려있다 혹은 5만 명이 걸려있다 이러면 이게 정말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게. 네, 아무리 한국에서 뭐 어떤 문화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것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인 단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게 코인이 워낙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이런 어드밴스된 그 현상을 잘 이해를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냥 피해자 방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 물론 정확한 정보도 주신 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힘들어한다는 게 제가 조금 이렇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힘내시면 좋겠고, 뭐, 저도 그 비투시아님 같은 분이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문의를 하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아유, 변호사님 이렇게 과감한 용단 내리시고 또 도움의 손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니, 또 이거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저한테 처음에 이거 변호사를,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당연히 FTX에 대해서 네. 그냥 그 진행 상황이나 어떤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거를 쉐어링해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변호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FTX가 뭐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돈을 언제까지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딱 드는 계산이 예, 변호사비를 이만큼 떼가 10몇 프로? 뭐 돈 좀 더 많이 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 떼간다. 그러면 계산이 또 이제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게 네.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또 부정적인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이런 그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그런 좀 곤란한 질문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유, 다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변호사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눠주신 정보 우리 피해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변호사님 다시 또 모셔도 되겠죠? 네네, 그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